싱가포르 사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한 여자의 빚을 받으러 문 앞에 모였다. 집은 빚이 있었지만 그 동생은 여전히 사냥을 하러 갈 수 있었다. 동생은 거대한 나무를 뽑아내고 멧돼지를 쏘았다. 하지만 총알은 명중하지 않아 멧돼지는 도망갔다. 동생은 집에서 멧돼지를 쫓아갔다. 동생의 형수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책을 서명했다. 멧돼지는 동생의 화살에 맞았다. 사람들이 화살을 비판했지만 동생은 여전히 일어나 소리치며 돼지를 공격했다. 공격이 돼지의 어깨 갑옷을 부수었다. 당황한 상태에서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목을 흔들며 숨을 멈췄다. 동생은 일어나 울며 말했다. 몇 달 동안 이 동생을 잡으려고 지켜봤다. 하지만 오늘 그는 사람들에게 죽었다. 동생은 울며 돈을 요구했다. 형은 동생이 동생을 가르치려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이 동생에게 교훈을 주었을 때 노인은 함께 가서 그에게 돈이 든 가방을 주었다. 그는 실수가 그들 때문에 생겼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그들이 너에게 준 돈의 액수이다. 막내가 돈 가방을 가져간 후 노인은 막타이 우트라는 남자를 찾는 길을 물었다. 그는 막몬의 조상이다. 그는 분명 막티우브의 형이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노인은 모른다면 땅에 있는 화살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자 그는 막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고 그를 보내라고 소리쳤다. 그는 짐승에게 맞았지만 이제 한 손으로만 그것을 때릴 수 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형수는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티우브는 위험한 동물을 죽여 형수를 위해 약을 만들기 위해 짐승의 간을 찾으러 갔다고 말했다. 형수가 집이 무너질 것 같고 약이 다 떨어졌을 때 티우브는 짐승을 죽이러 간 길에 형을 만나고 싶어하는 두 사람을 만났던 것을 잊지 않았다. 그때 형수가 그에게 편지를 주었다. 티우브는 그것을 받아서 상자에 넣었다. 빛이 편지 위에 비추었고 티우브가 학교에 남고 형수가 함장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현대 세계에서 한 소녀가 깨어나 남자의 전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큰 발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남자가 말한 곳으로 갔다. 여기서 무언가를 열고 있는 것 같다. 그 소녀는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있는 수천 명의 군인을 보았다. 중세로 돌아가서 티우브의 집 앞문에는 말 타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티우브의 형수님을 함양으로 데리러 왔다. 막테읍이 보낸 편지와 같이. 잠시 생각한 후 티우브는 형수님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는 맨손으로 군인들을 공격했다. 장군은 말을 타고 검을 빼들어 공격했다. 티에우브는 통제당했다. 형수님이 나타나 그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다. 티에우브가 막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장군은 그를 함께 함양으로 가게 하기로 결정했다. 푸른 들판을 지나 이제 그들 앞에는 전쟁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펼쳐졌다. 병사들은 모욕당하고 노동력을 빼앗겼다. 그 고통 뒤에는 악한 왕이 있었다. 그는 불사의 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약을 먹고 웃으며 여기 신들을 칭찬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여왕이 이 약을 가지고 있어 수천 년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수천 년밖에 살 수 없음을 알았다. 기본적으로 그의 탐욕과 악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모든 신들을 파괴했다. 그가 화가 나 있는 동안 또 다른 신이 나타났다. 막테일이 왕이 불사의 약을 복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티에우브와 그의 처형이 궁전으로 끌려갔다. 막타이 아트도 그곳에 데려갔다. 하지만 티우브가 가까이 오자 그의 형 손에 화살이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은 매우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불사의 약의 문제라고 말했다. 콩콩은 왕의 집에서 위미한다고 발표했다. 티우브의 형수인 막타이 아트의 아내가 왕을 위해 약을 시험해야 한다. 약을 먹은 후 틴둑이 아내의 동상을 찌를 것이다. 그 동상은 왕릉에 묻힐 것이다. 왕릉이 완공되면 아내가 살아있다면 왕은 테이로를 대신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즉시 처형됩니다. 현대 세계에서 한 소녀가 진서이 호황의 고대 유물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갑옷 한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란빛이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는 이런 갑옷 세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갑옷 안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 갑옷의 주인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녀는 헬멧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안경을 쓴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그를 찾으러 갔고 그는 당연히 힘을 잃었습니다. 중세로 돌아갔습니다. 타이티은 여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죄를 겪게 해달라고. 하지만 왕의 명령 때문이고 타이티은 여전히 왕릉 건설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타이티은 자신이 그를 대신할 수 없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시험을 받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시아버지를 매우 믿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동생이 아직 어리고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가 마시려고 할 때 그는 맞았습니다. 결국 테을은 그의 올케가 약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녀를 때렸습니다. 군인들이 테을을 둘러쌌습니다. 타이앗은 그의 올케 대신 약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타이앗은 동의했다. 그러나 타이앗이 1년 후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들은 온 마을을 치료할 것이다. 그들은 한 가정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타이앗이 약을 마신 후 타이앗은 그를 왕릉에 넣었다. 현대 세계에서 무덤 속 소녀는 괴인이라고 불렸다. 그가 귀중한 아이템을 찾은 것 같다. 이 갑옷은 진시황이 무기의 날카로움을 결합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12개의 금도금 동상을 만들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예술가들의 꿈이었다. 오늘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어려운 사냥꾼이라고 소개했지만 이 소녀는 그를 도굴꾼으로 생각했다. 그는 칼을 꺼낸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때리고 모자로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는 그 후 도망쳤다. 호수 아래에서 그는 위에 원숭이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찾고 또 찾았다. 그녀는 계속 달렸다. 괴물은 공격하여 조각상을 부수었다. 그는 그녀가 공격을 피했기 때문에 조각상이 깨졌다고 블레임했다. 그 후 그녀는 모자를 던졌다. 그가 화가 나서 공격하러 달려가자 빛이 번쩍였다. 근처에 조각상이 갈라지고 있었다. 부서진 돌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한 팔이 나와 괴물을 붙잡았다. 티우부가 한 방을 날려 그를 몇백 미터 날려버렸다. 티우부가 깨어나자 바로 옆에 자신의 형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다. 그 여자는 무서워하며 살아있는 줄 알았다며 소리쳤다. 갑자기 티우부의 기억이 떠올랐고 테이의 조각상이 그에게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진 보석을 주었다. 테이는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직 하늘의 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 약을 마신 후에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다. 괴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돌아서서 그 갑옷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소우로 그의 몸에 불사의 약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우가 그 공격을 막자 반격을 시도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자 그는 원숭이에게 모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떠났다. 소우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의 형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후 모든 일이 경찰서로 옮겨졌다. 그녀의 선배도 머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소우가 그녀의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는 항상 형수를 부르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는 매우 많이 먹었다. 간장마저 용서하지 않았다. 그 소녀는 자신을 홍은이라고 소개하며 그 소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소우가 도굴범을 제압하는 방법과 그가 동상에서 나오는 방법.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본 것을 믿어달라고 간청했다. 그 후 두 사람은 풀려났다. 홍은은 젊은이가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소우는 계속 따라가며 형수라고 불렀다. 교차로에서 홍은은 사람 많은 곳으로 달려가 소우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길 한가운데 서서 홍인을 크게 부르짖었다. 그녀가 도망치는 걸 보았다. 샤오우는 차 위에서 뛰어내리며 뒤쫓았다. 홍희는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외쳤지만 샤오우의 한 손이 차를 튕겨내었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서장은 이 사건이 두 사람이 일으킨 일이라서 결코 작지 않다고 하며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와서 홍하이 그룹의 변호사라고 자칭했다. 그는 홍 전 회장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위탁한 사람이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고급 차량에 맞이받았다. 그는 홍진의 아버지인 홍인에게서 지시를 받아 그녀를 데리러 여기 왔다. 그러나 홍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티아오우는 경찰서장에게 임시 구금되었다. 문을 열자 안에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가득했다. 안경 쓴 놈이 티아오우에게 죄목을 물어보며 압박을 가했다. 그의 표정을 보고 그 놈은 목에 걸린 보석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티아오우는 한 손으로 안경 쓴 놈을 벽에 던지고 나머지 놈들과 맞설 준비를 했다. 그 사이 홍인는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오늘 만난 일들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 구치소로 돌아간다. 방금 전 보고서 작성 중이던 녀석들이 지금은 조용히 티에오부의 말을 듣고 있다. 그는 홍인을 찾기 위해 여기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나서 티에오부는 그 벽에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부수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티에오부는 여전히 거리에서 홍인을 찾고 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항상 자신을 롱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홍응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그곳에서는 범죄자들을 신문하고 있었다.
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홍응은 밖으로 나가 찾으려 했다. 그런데 운이 나쁜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시 들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샤오우가 바로 뒤에 나타났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에게 쓰러졌다. 꿈속에서 샤오우는 그리워하던 롱 언니를 만났다. 하지만 물이 얼굴로 계속 튀어왔다. 깨어나니 거실에 누워 있었다. 너는 홍은을 보지 못해서 찾아갔어. 하지만 다행히 화장실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 아파트 안에서는 그녀의 비명소리만 들렸어. 그 후 홍은은 샤오이에게 자신이 아직 독신이고 아이가 없으며 샤오이의 형수도 아니라고 설명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따라오면 안 돼. 샤오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샤오이가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후각이 매우 예민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홍은의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온 거야. 홍은이 소우를 데리고 새 옷을 사러 간 게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언니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고 떠났다. 그 후 홍응이 촬영 중에 악당에게 쫓기는 장면이 있었다. 정확히 안전벨트가 끊어지는 순간 소우가 나타나 배우들을 제압하고 홍응을 구했다. 그는 홍응이 악당에게 살해당할 뻔한 것을 보고 다시 도왔다. 그 후 감독이 와서 홍응을 욕했다. 소우는 그를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촬영부는 감독에게 소우가 악당을 제압하는 장면을 다시 보여주었다. 홍응은 그에게 자신이 연기하고 있을 뿐 진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우는 이후 감독의 직접 선택으로 무술 스턴트 더블이 되었다. 홍아가 돌아오는 길에 소우에게 이 세계로 시간여행을 한 게 맞는지 물었다. 소우는 슬프게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변해 있었다. 형수와 형부는 소식이 없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홍아는 안타까워서 소우가 잠시 자신과 함께 살도록 허락했다. 홍아는 소우에게 따뜻한 이불이 있는 편안한 방을 골라주었고 멋진 전망도 있었지만 약간 시끄러웠다. 바로 그때 소우는 누군가 홍아를 잡아당기는 소리를 들었다. 티에우 부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 방 안에는 홍인의 커튼에 남아있는 물건과 집에서 나타난 쥐들이 있었다. 쥐들이 티에우 부를 향해 공격해왔다. 그는 조심하지 않다가 넘어졌고 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달려들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는 홍인의 방을 부숴버렸다. 그곳에는 홍인을 구하고 싶다면 동측 거리에 버려진 공장에 오라는 쪽지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티에우 부는 이 시대의 그를 알지 못했다. 홍인은 손과 발이 묶여있고 거기에는 지난번 괴물의 존재가 있었다. 한 사람은 홍인을 잡아 티아오를 여기로 유인했다. 홍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그 원숭이는 홍인의 입에 바나나를 쑤셔 넣었다. 그는 자신을 도굴꾼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역사 깊은 보물 사냥꾼이다. 전통 속의 도구들은 집착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범한 힘을 지닌다. 그것이 바로 비밀의 보물이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은 홍잉에게 감사했다. 이전에 그녀가 한이 거대한 보물, 즉 살아있는 동상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버려진 작업장에서 구급 신호가 들린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티에우 부는 홍잉의 향기를 따라 그녀가 납치된 장소를 찾았다. 괴물은 티에우 부에게 한과 협력하여 금갑의 비밀을 풀어보라고 말했다. 성공하면 티에우 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한이 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아직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티에우 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한을 넘어뜨렸다. 원숭이가 달려와 공격했다. 그것은 몸을 돌파하여 거대한 괴물로 변신했다. 괴물의 진짜 이름은 티아오우의 기억을 가지고 싶어한다. 요괴가 너를 공격한다. 첫 번째 공격을 피했지만 공중에서는 피할 수 없다. 티아오우는 괴물에 맞서 계속 힘을 쏟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요괴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다. 마무리 공격을 하려는 순간 괴물이 뒤에서 칼을 꽂았다. 그래서 티아오우는 강력한 연기 사제이기 때문에 독이 있는 공격을 사용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의 온몸이 마비될 것이다. 한이 작은 피리를 꺼내 들었다. 음악이 흐르자마자 사랑스러운 원숭이의 몸이 쥐로 분리되었다. 그들은 뭉쳐서 소년을 공격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이 손에 쥔 것은 하멜린의 마적이다. 그것은 전설적인 비밀 보물이다. 지금 소년은 이 유령 쥐들에게 덮여버렸다. 승리의 기회가 자기에게 온 줄 알았을 때 한 번의 공격으로 작은 피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렇게 네가 작은 구멍에서 공격을 시작한 거구나. 그 후에 티에우 부가 한 놈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어. 그리고 경찰이 와서 그 괴물을 체포하고 그가 가진 모든 유물을 압수했어. 홍잉은 티에우 부에게 어젯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많은 문제를 겪을까봐. 홍잉이 떠난 후 티에우 부는 그 괴물이 말했던 말이 떠올랐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 후에 그는 홍잉의 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자와 마주쳤어. 게다가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 홍잉이 가는 길에 감독이 유명한 배우인 두린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어.
무슨 이유인지 그녀는 감독에게 내가 그녀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은은 이후 감독에게 웃으며 다가왔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튜브는 그녀를 따라가서 부탁했지만 따기를 맞았습니다. 홍은은 이후 감독에게 그녀가 곧 주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들었고 이제 투자자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튜브는 동료에게 방금 그녀가 우연히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본 여자아이가 신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고향에서 올라온 영화 촬영팀의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녀는 빨리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어 매일 두링 언니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능력이 없고 위지할 곳도 없어서 아까 탈의실에서 몰래 옷을 입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홍희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연 배우가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영화는 매우 대규모로 투자되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감독은 한가득 분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받았고 갑자기 한 남자가 뒤에서 나왔다. 홍희는 이를 보고 그를 죽은 사람 같다고 욕했다. 알고 보니 이 영화는 그가 자신의 자녀가 주연으로 출연하도록 투자한 것이었다. 하지만 홍희이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밖으로 나가면서 홍희는 떠나기 전에 샤오우의 손을 잡았고 이 장면은 홍진에게 포착되었다. 금이 떨어진 듯한 표정으로 그는 샤오우에게 달려가 공격했다. 홍전은 샤오우가 홍잉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공격했다. 비록 강력한 공격이었지만 샤오우는 한 손으로 막아냈다. 샤오우는 홍전을 보자마자 예전에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홍잉은 이 싸움을 끝내고 싶어서 조용히 떠났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 샤오우는 촬영팀의 술에 취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빚 때문에 폭력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폭력배들은 그녀가 사장과 하룻밤을 보내면 모든 빚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샤오우는 나서서 그 소녀를 도와주었다. 너는 왜 그들이 이 소녀를 괴롭히는지 물었다. 그냥 접혀진 칼들이 꺼내졌다. 그들은 만약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다면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20만 원을 빚지고 있으며 한 푼도 갚지 못했다. 떠들고 있을 때 칼이 소년의 손에서 빼앗겼다. 너는 말했어.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압박이 너무 커서 그들은 물러나기로 선택했다. 그 소녀는 울고 떠났다. 슬프던 중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우산을 썼다. 그 후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곳에서 남자는 그녀를 위로하는 부드러운 말을 했다. 하지만 술을 한 모금 마신 순간 그녀는 어지러워서 기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호텔방에 있었고 그 남자는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사실 그저 능력 없는 남자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곁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계속 때려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침착함을 되찾고 나서야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갑자기 연기에 의해 잡혔다.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그녀처럼 많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 왜 죽고 싶어 하냐고 말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욕망과 집착을 직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녀가 깨어나 보니 별 모양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반짝이는 조명과 많은 고급 위류와 보석들. 거울에 가까이 가니 내가 다른 장면에서 영혼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괴물 같은 남자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 같았다. 그는 근육질 남자와 함께 보물 사냥꾼의 회장에게 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갑옷과 살아있는 조각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 살아있는 조각상은 그들이 찾고 있는 열쇠였다. 촬영팀은 새로운 장면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붉은 적이 나타나서 샤오오를 공격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은 아직 샤오오를 용서하지 않았다. 마치 핑크빛 차량이 계속 떠나는 것처럼 도아링이 갑자기 나타나서 샤오오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샤오오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슈퍼카가 돌진해온다. 금발의 한 남자가 도아링에게 다가온다. 그는 도아링이 자신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변태 같은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도아링은 겁에 질려 샤오오 뒤로 달아난다. 금발 남자는 매우 화가 나서 샤오오의 신분을 묻고 그가 엑스트라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샤오오의 뺨을 꼬집으며 무시하고 있을 때 핑크빛 차량이 도착한다. 그것을 보고 그는 5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어 핑크빛 차량에게 받아가라고 하고 옆에 촬영팀에 가서 주연 배우가 되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때 홍진도 도착했다. 그가 와서 수표를 꺼내서 자켓 안에 넣으며 말했다. 2년 전 장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니 이 돈은 이자라고 볼 수 있다. 그걸 보던 금발 남자는 얼굴이 상해서 자신이 가진 기업에 가서 나머지 돈을 받으라고 했다. 그는 손목에 차고 있는 고급 시계를 자랑했지만 홍젠도 만만치 않았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명품을 자랑했다. 그가 슈퍼카를 몰고 나가려 할 때 홍젠은 경적을 울려 검은 말을 불러내 슈퍼카를 부수었다. 영화 촬영이 끝난 후 그들은 방으로 돌아갔다. 그때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집에 놀러왔다.
홍흥이 티아오우가 중세시대에서 시간을 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자 매우 놀랐다. 티아오우는 자신이 막시의 후손이지만 남쪽 마을에 숨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남자 주인공은 역사 속에서 그가 전향자, 전상자, 위 후손임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역사를 조사해보니 티아오우의 형과 형수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남자 주인공은 신왕조 36년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한 유성이 한 마을에 떨어졌다. 진왕은 이것이 불행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학살하라고 명령했다. 후에 진왕이 죽었을 때 태희와 한 원수가 협력하여 우리 한나라의 고향을 쓸어버렸습니다. 이 원수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나라가 진왕이 간단히 죽도록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가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원한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함께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붉은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좀비들이 공격하기 위해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는 원수가 그들을 미사일과 미리 준비된 거대한 돌로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났다. 불길이 꺼졌다. 한 제비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네가 아직 쌍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원수에게 어떤 경고인 듯했다. 그는 사망자를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상점에 화살을 하나 쏜 뒤 모든 군대에게 막대기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이제 소우도 형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영화가 끝난 후 소우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때 둥링이 다가와서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둥링과 샤오우는 대화가 잘 통해 금발 남자가 매우 질투했다. 계획을 세우고 앉아있는데 홍첸에게 발각됐다. 그는 사위가 딸을 염탐한 죄를 생각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수인을 불러 한을 처리하게 했다. 그 후 홍첸은 누군가로부터 만날 준비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도착하니 마치 한 남자의 사무실 같았고 그의 비서가 섹시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타수안이다. 홍제는 홍영을 공격한 두 놈의 사진을 호잉에게 줬다. 그들은 비밀보물 사냥꾼 단체의 일원이다. 하지만 장타조는 홍젠이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다. 유적 지역의 땅을 임대하는 것부터 보물 사냥꾼 단체를 조사하는 것까지. 장타존이 그의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물었을 때 홍제는 격하게 반응하며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떠났다. 집에서 금발놈은 모든 일이 홍젠에 의해 망쳐져서 속이 상해 있었다. 그 옆에 있던 오랜 부하가 홍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옛날에 그와 관련된 전설이 많았다. 그가 젊었을 때 오직 주먹만으로 자신의 기반을 다졌다. 스스로 9개의 거리의 악명 높은 사람들을 모두 이겼다. 범죄계에서는 그를 홍학기라고 불렸다. 그 말을 듣고 금발은 자신이 악마와 맞닥뜨린 것을 알고 식은땀을 흘렸다. 하는 홍진과 맞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송우를 가만두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하는 모든 부하를 모으고 오늘 밤 송우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홍은 송우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 그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 옥상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으로 변해버렸다. 아무도 없어서 그녀는 구석으로 들어가 우연히 티오의 일기를 읽게 되었다. 일기에는 홍응을 칭찬하는 부분 외에도 티오가 진시황의 무덤을 탐험하는 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티오는 자신의 형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무덤에 항상 찾아갔다. 홍응도 갔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나가자마자 고양이에게 겁을 먹고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입을 막고 나타났다. 티우는 카메라에 의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탐험을 이어갔다. 알고 보니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은 홍징이었다. 그는 홍징의 선배와 함께 남은 유적을 조사하며 아들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한 위험한 지역으로 깊은 협곡에 가서 조사를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돌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러나 빛이 발산될 때 그의 아들이 사라졌다. 모든 것은 홍징의 선배가 목격했다. 그가 그림에 손을 대자 빛이 나면서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 안에서도 소희 역시 비슷한 흔적을 발견했다. 리는 집에서 금발놈의 전화를 받았다. 그가 그녀에게 영화 촬영팀의 빈 땅으로 가서 그가 준비한 멋진 연극을 목격하라고 말했다. 유적지에서 갑자기 강건한 체격의 놈이 나타났다. 형은 홍을 잡아 끌어 다른 곳으로 숨게 했고 홍은 그놈의 발 아래 남아있었다. 홍은 자신의 구역에서 빠져나와 그놈에게 강하게 한 발 차기를 날렸다. 놈은 힘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홍은 자신의 피가 얼얼한 경험을 살려서 그를 처치했다. 홍은 타블렛을 들고 소녀를 찾기 위해 달려가기로 결심했다. 소녀는 땅에 그려진 별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우연히도 모두가 석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장타존이 다가왔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눈앞의 것들을 촬영했다. 장타존은 촬영하며 고대인이 보물을 숨기는 게 정말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만약 지진이 나면 휩쓸려 버릴 것이다. 홍진은 여전히 태롱에게 양파를 팔고 있었다. 홍진은 그를 건드리면 한자는 정말 실수라고 말했다.
태롱은 지금까지 그를 경시해야 했다고 하며 한자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촬영 현장에서 감독은 여전히 배우들과 소통하고 있었고 금발의 젊은이가 도착했다. 한은 부하에게 소년유를 찾아서 교훈을 주라고 명령했지만 감독의 외침은 무시했다. 마소년이 소년유의 행방을 물었지만 임시 직원이라 현재 소년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마소년은 그를 붙잡고 협박했지만 소년유의 신장과 치수에 대한 정보만 얻었다. 그때 동맹이 도착해 마소년에게 한 대 때렸다. 그래서 한은 분노하여 부하에게 그녀를 묶으라고 명령했다. 홍팅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년유를 찾고 있다. 카메라를 통해 홍팅은 괴물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년유는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불을 사용해 땅에 있는 표시들을 태웠다. 불꽃이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3D 이미지가 나타난다. 모든 별들이 촬영되고 빛이 비춰져 바위가 떠오르게 한다. 그때 홍은이 괴물에게 나타났다. 한이 그녀의 위치를 발견했다. 공격을 하려던 찰나 장타존의 스킬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 틈을 타 홍은이 떠났다. 괴물이 피리를 꺼내 정령들을 소환했다. 장군이 단순히 종이 한 장을 접어서 고양이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그가 공격하라고 명령할 때 고양이는 거대해져서 사원에 난입합니다. 소우는 기둥에 생긴 구멍을 보고 자신 몸에서 구슬을 꺼내어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빛이 기둥을 가득 채웁니다. 홍진은 태룡의 변신 능력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늑대 인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근육을 잔뜩 긴장시켜 공격을 막아내려 할 때 소우의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이상한 이미지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티에우브는 형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휩쓸려 갔다. 모두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다. 티에우브는 한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다. 알고 보니 그들은 자신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것이다. 홍희는 장군이 되어 전투 갑옷을 입고 있었다. 한 지휘관이 티에우브가 무례하게 뛰어들었다고 나무랐지만 그의 주인은 티에오부가 내일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어딘가에서는 아비와 장군이 6위를 방문하는 음란함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내일 그들이 와서 그를 제거할 작정이다. 그는 군인들을 배치해 내일 그들이 리우귀를 매복할 것이다. 다음날 샤오우와 리우귀가 갔을 때 그들은 2점의 옥으로 만든 물건을 바쳤다. 아부는 아마 그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바쳤다고 말했다. 천 뒤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매복해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샤오우가 밖으로 나오자 홍핑을 만났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듯 보였고 홍핑은 황제가 리우귀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안에서 왕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안에서 홍전과 유귀의 부하들이 싸우고 있었다. 홍영을 보자 홍전은 싸움을 멈추고 자신의 딸을 안았다. 한 젊은이가 장군이 되었다는 소식에 항왕은 그녀를 칭찬하며 술을 대접했다. 하지만 술과 고기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친한 사람인 장타존을 만났다. 생고기 때문에 홍영은 거절했다. 그로 인해 항왕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안에 있던 모든 군사에게 나가서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다시 어젯밤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소우는 유귀의 귀한 손님이 되었다. 그리고 적측에는 괴인과 태룡이 추가되었다. 잡담을 하다가 상사에게 한 대 맞았다. 정신력을 사용해 반격하려 했으나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맞았다. 홍영은 이번에 항왕 측의 후비로 변신했다. 다음 날 여전히 기존의 시나리오처럼 그들은 항왕을 만나러 갔다. 홍영은 소우에게 뒤에 매복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괴물의 존재를 느낀 소우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홍진도 도착했다. 그는 그가 칼을 들고 자신의 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미쳐서 달려들었다. 안쪽의 군인들도 몰려나와 류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소우는 그를 잠시 더 살게 도와주었고 하왕이 칼을 뽑아들기 전까지였다. 그들은 계속 이렇게 환생하고 있었다. 류기가 죽을 때마다 그들은 캐릭터의 위치를 바꾸었다. 그들은 너무 많은 환생을 겪어서 홍영은 진짜 장군처럼 성격이 급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홍첸이 리우거의 역할을 맡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홍핑도 아마 이번에 리우거가 다시 죽으면 정말로 다음 순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역사에 따라 리우거가 왕에게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만날 장소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샤오우가 장타승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에 그들이 리우거를 도망치게 하는 함정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장군은 뭔지 모를 엄청난 방패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티어우와 함께 구매한 사람은 태룡이다. 리우귀의 이상한 표정을 보고 항왕은 태룡을 멈추게 했다. 그 순간 장군이 무거운 방패를 안고 들어왔다.
장타손이 술을 꺼내기 시작했다. 항왕 근처를 지나가던 괴인이 한 장군을 안고 나와 티어오와 장타손이 일제히 항왕에게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는 한 칼의 자루로 두 공격을 막아냈다. 군인들이 싸움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상황이 변했다. 군사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때 홍흥이 말을 타고 도착했다. 홍은 말을 타고 있었지만 주변이 너무 많은 군사들로 둘러싸여 도망칠 수 없었다. 그때 태용이 이전에 장군이 가져온 방패를 사용해 그들을 구출했다. 유비 쪽 군사들도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 판자는 무너졌다. 항왕은 거대한 활을 꺼내 홍흥 쪽으로 겨누었다. 그가 화살을 쏘자 소유가 뛰어나와 막았다. 그것이 관통하여 목걸이에 있는 돌이 부서졌다. 홍인과 홍진이 사라졌다. 화살이 성문을 파괴하고 유기가 나타나 도망쳤다. 모든 것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우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다. 그가 형의 모습이 있는 돌에 닿자 다른 장면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그는 항왕과 테일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테일이 그에게 한 장의 지도를 건네는 모습만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필요 없어서 버렸다. 테일은 진왕을 계속해서 비난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후 소우는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여기는 진왕의 충신들이 무참히 패배한 곳이다. 다음날 테일은 항왕에게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주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필요 없다며 버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필요한 것은 진왕이 예전에 가진 불사의 약과 맞먹는 갑옷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갑옷은 테일이 만든 것입니다. 목걸이에 있는 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소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전선으로 보내집니다. 홍진은 환상의 윤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우가 서 있는 동안 한 사람이 멈춰서 적에게 쫓기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상황을 이해한 소우는 말을 타고 도망칩니다. 홍진만 탈출할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그 환상 속에서 윤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편에 있습니다. 장타조는 이 윤회의 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홍전이 항왕의 손에서 벗어나 외부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여기서 벗어나려면 항왕을 처치해야 한다. 멀리서 소우는 자신의 지휘관이 카오 조지보스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홍영과 길링이 한 성에 도착했다. 여기에는 항왕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원수장님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기겁하게 되었다. 모두에게 칭송받는 그 장군이 마소가로 변해버렸다. 한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그들을 잡아 가두라고 명령했다. 마소가 이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듯 한은 지금 혼자서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 그 후 마소의 군대도 항왕의 장소로 향하기 시작해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한은 또한 공의 화살이 닿지 못하는 차를 설계했다. 소녀는 그 차 바로 아래 짙은 안개 속에서 항왕의 붉은 깃발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군대가 돌진할 때 단지 죽여라 는 소리만 들렸다. 마소의 모든 군사들이 항왕의 공격을 받았다. 한도 물러서지 않고 차의 한쪽을 열었다. 저기에는 공과수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적을 처치했지만 항왕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항왕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가 차를 베었습니다. 마소공자도 우산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소녀가 붉은색을 보았을 때 그녀는 항왕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소공자는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방금 전의 행동 때문에 한 대 맞았습니다. 여기서 소녀는 한이 반드시 병력을 모아 항왕을 무찌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샤오우가 한에게 고자질할 것이고 왕이 한을 먼저 무너뜨리고 나서 항왕을 공격할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한은 얼굴이 파래지며 군인들에게 항왕을 토벌하기 위한 군회의를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홍진은 사냥회관에 찾아가 자신의 딸과 모두가 그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그는 어떤 일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회관에서는 그들이 이 철갑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진짜 태호의 머리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항왕의 원한으로 주조된 보물이다.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항왕의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그것을 깨우려면 직접적인 원한이 필요하며 그래야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것을 깨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제 의식을 현실로 되돌리면 탈출할 수 있다. 항왕과 한왕 사이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항왕은 홍음이 자신이 유적지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방금 깨어났으며 이 환생의 순환은 그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 쪽에는 그 공간의 구멍을 열기 위해 이 모자를 쓰기로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능력을 되찾지만 대신 항왕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 이제 진정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군대는 출전하기 전에 노래를 불렀다. 9월의 가을 끝자락 안개가 사방에 가득했다.
하늘은 높고 물은 흐르며 기러기는 슬프게 울었다. 나는 이 노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다. 바로 그 순간 사냥단 중 한 사람이 갑옷 모자를 쓰자 보랏빛 기운이 발산되었다. 많은 항왕의 병사들이 함정에 걸렸지만 그는 홀로 말 위에서 수만의 적을 물리쳤다. 그가 귀신을 베어내는 순간 밖에서는 의식이 끝났다. 능력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튕겨져 나갔다. 태롱은 항왕의 말을 힘껏 가격했다. 그가 먹이를 찾기 위해 계속 짐승으로 변했다. 돌진하여 공격했지만 그의 칼에 쓰러졌다. 멀리서 샤오우가 도착했다. 그는 항왕과 맞서기 위해 칼을 꺼냈지만 품질이 나빠서 금세 부서졌다. 샤오우는 홍잉을 항왕에게서 구할 생각이었지만 실패했다. 그는 계속 돌진하여 말을 뛰어내렸지만 항왕에게 갈라지는 공격을 당했다. 그가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그가 만든 허수아비였다. 그 후 소우는 홍은을 구하는 데 성공했고 항왕은 도망쳤다. 모든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항은 돌아서서 소우에게 칼을 던졌다. 검이 날아가면서 검은색 안개가 그 지역을 뒤덮었다. 괴물 집단의 사람들은 밖으로 밀려났다. 소우와 홍은은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다. 문에서 나오는 것은 항왕이었다. 항은 지금 소우를 물리치면 스스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항을 여기 가두고 있는 사람은 막테일이다. 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티오브의 목에 걸린 보석이다. 항왕이 공격을 시작한다. 항은 가까이 다가가서 이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모든 말은 헛소리라고 말한다. 홍응이 티오브를 구하려고 달려왔지만 역시 내쳐진다. 알고 보니 옛날에 막테일이 사라졌을 때 항왕이 집을 몰수하고 그의 아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티오브는 매우 분노했지만 항을 맞출 수가 없다. 항왕은 티오브의 목에 걸린 보석을 빼앗아 부숴버린다. 주변에 많은 푸른 돌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항왕이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도시 밖에서는 뿌리와 문이 자라고 있다. 갑자기 그때 보물 사냥꾼 측에서도 모자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모두가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샤오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돌을 향해 돌진하여 공격했다. 항왕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공격했다. 샤오우는 계속해서 피하고 그 돌들을 부수었다. 항왕이 붙잡고 있는 동안 보물 사냥꾼과 장타존의 두 사람이 도와주러 왔다. 보석들이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 항왕은 화가 나서 도끼를 뽑아 괴물에게 던졌다. 그의 몸은 종이처럼 타버렸다. 항왕이 남은 자를 처리하려 할 때 티아오우가 달려들어 저지했다. 그들은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며 티아오우는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항왕에 맞서 싸우고 있다. 밖의 세계에서는 땅에서 솟아오른 문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항왕은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지만 남중이 그가 샤오우의 가슴에 칼을 찌르기 전이었다. 홍영을 처치하려던 찰나 샤오우의 화살에 맞아 관통당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땅과 돌이 부서졌다. 모두가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이때 도로우의 눈은 하얗게 변했다. 검은 기운이 그녀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샤오우는 홍영과 함께 문으로 달려갔지만 뒤를 돌아보니 도로우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더 많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동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